오늘 대단히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주 3대 미제 사건 중에 하나죠.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유탁파 조직원이 기소돼서요,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자, 제주 3대 미제 사건은 2006년에 발생한 소주방 여주인 살인사건. 이거는 뭐 범인의 윤곽도 잡지 못했습니다. 재판으로도 못 갔고, 두 번째는 2009년에 발생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택시기사를 어렵게 잡아서 기소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살인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사건이죠. 99년에 발생한 이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어렵게 법인이라고 생각해서 잡아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살인 무죄, 2심에서 가까스로 살인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잘못됐다, 다시 해봐 라는 취지인데요. 사실상 무죄로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니까 좀 보완해라 라는 취지로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늘의 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이런 상황에서 유죄 판결하는 거는 틀린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니야? 2심 잘못됐는데? 라는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까워요. 아주 기적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이 앞으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 제시되지 않는 한, 나오지 않는 한 이 사건 살인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무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피고인 김 씨가 살인은 지금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협박죄가 있습니다. 협박,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이 된 사건이잖아요. 그 PD를 협박했어요.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나온 상태이고, 그 부분은 따로 떼서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 만기 출소한다면 그동안 내가 이 사람에게 그런 다른 사람 죽였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승용 변호사 죽었다는 거 들었어요 라고 진술하고 증언한 사람들 무서워서 어떡하죠? 그리고 또 그 PD 어떡하죠 이거? 파기환송심에서 살인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 사건 기억이 또 가물가물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어떤 사건인지 알아보고, 그러면 1심에서는 왜 살인 무죄로 받고 2심에서는 왜 살인 다시 반대로 유죄로 받고, 이번에 대법원은 또 왜 다시 1심처럼 무죄 취지로 받느냐. 그리고 또 법리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사건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살인을 무죄라고 본 거는 1심도 그렇고 대법원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이유가 또 다릅니다. 이번 대법원은 1심 판단보다도 더 강하게 좀 지적을 했어요. 공소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죠. 그리고 제가 그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탐정선수 코너 하고 있는데, 작년이죠. 작년 2월, 8월 이렇게 두 번이나 이 사건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심 살인 무죄 판결 나왔을 때 왜 무죄 판결인지 판결 해설, 또 두 번째 작년 8월에 2심 유죄 판결, 살인 유죄 나왔을 때 1심과 달리 2심은 왜 유죄로 받는지 등등을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그 두 개를 종합했어요. 종합해서 반박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그런 경우가 많죠. 자, 이 사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승용 변호사는 54년생이에요. 검사로 일하다가 92년부터 제주로 와서, 고향 제주로 와서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 11월 5일 새벽 6시 48분경에 제주시 삼도 이동에 길가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칼에 찔려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주변에 피도 많이 있었고요. 운전해서 가려고 하다가 채 출발도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진들, 또 그 다음날 사체가 발견되고 현장에서 수사활동을 하는 경찰들의 모습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죠. 당시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만 단서를 찾지를 못했어요. 이 범인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만 해도 살인죄에 공소시효 적용됐거든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시간 지나면 처벌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자, 그럼 이 사건 피고인을 보겠습니다. 66년생입니다. 지금 만으로 55세 가량이죠. 85년도부터,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20살 전부터
제주의 그 폭력단체죠. 유탁파에서 일했습니다. 유탁파는 유성 탁구장을 의미하는 거죠. 유성 탁구장에서 모여가지고 뭐 결성도 하고 뭐 이렇게 자주 모여서 유탁파가 된 건데, 99년 이 무렵에는요, 행동대장급 조직원이었어요. 그러면서 나이트클럽도 운영하면서 나름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이 김씨 유탁파 조직원이었습니다. 나름 그래도 급이 좀 있는 거죠. 네,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제 2019년이 돼요. 2019년. 이 사건 도대체 누가 이승용 변호사를 죽였을까? 아주 다양한 짐작들이 있었어요. 뭐 제주 지사 선거에서 주거니 받거니 했던 그 두 세력 간의 뭐 암투다. 이 사망한 이승용 변호사가 제주도 내 유력 정치인을 이제 정치인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 죽인 거다.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2019년 8월에 이 김 씨가 자기 후배를 통해서 그 알에 제보를 합니다. 그 알이 찾아냈다기보다 먼저 그 알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 연락을 한 취지나 배경에 대해서도 1, 2심 판결문에 있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부분. 자, 그래서 2019년 10월에 담당 PD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요. 또 PD가 캄보디아로 갑니다. 거기에서 대면 인터뷰, 마주보고 인터뷰까지 해요. 다 방송이 됐죠. 그때 김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은 사망했지만 당시 유탁파 두목 백모가 그 이승용 변호사 혼내주라고 해가지고 내가 친구인 갈매기, 이제 손모 씨입니다. 친구인 갈매기하고 상의해가지고 준비한 거다. 그런데 원래 그 다치게만 하려고 했는데 그 갈매기가 혼자 가서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죽은 거다. 이것 때문에 갈매기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가 2014년 8월에 자살한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그 제보 진술이죠. 그 아래 제보를 한 겁니다. 이거를 들은 SBS가 이것이 이상한데? 이거 얘가 범인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에 이거 수사 좀 해달라 라고 말을 했고, 중요한 것도 공소시효입니다. 왜냐하면 태완이법 때문에 공소시효,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범죄의 공소시효가 이제 적용이 안 되게 됐는데, 이건 살인죄에 대해서만 돼요. 즉 상해치사 등은 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김 씨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살인죄로 구성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이거 살인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보고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되는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대법원에선 그게 아니야, 틀렸어 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공소시효 부분의 판단이 틀린 건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맞다, 이거 아주 가까스로 정말 간발의 차이로 공소시효는 완성 안 됐다, 처벌할 수 있다, 살인죄의 경우에 이렇게 본 건데요. 이 사건 검사가 기소한 그 핵심 내용을 좀 먼저 봐야 됩니다. 이 핵심 내용이 뭐냐,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1심, 2심, 3심 판단이 어디에서 어떻게 다른 거지? 그 근거는 뭐지? 어떤 판단이 옳지? 라고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공소사실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김씨 피고인은 99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좀 혼 좀 내줘라. 조직에서 너 제일 믿을 수 있는 동생 하나 불러가지고 혼 좀 내라. 이런 지시를 받아서, 이거 검사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러이러하니까 살인범입니다라고 쓴 거예요. 그 무렵 그 성명불상자,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뭐 범행 방법이나 뭐 도구, 어느 정도 할지, 위해 정도, 이런 구체적인 범행에 대해서 내가 결정권을 일임받았다. 성명불상자? 아까는 두목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스스로 그 아래 제보할 때는 두목으로부터 내가 지시받았다고 했는데, 인터뷰할 때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는 결국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거는 성명불상자, 모르는 사람입니다. 두목이라는 얘기는 없어졌어요. 자, 왜 없어졌을까?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받은 김 씨가 친구 갈매기 손모 씨와 여러 번 논의해가지고, 그래, 야 갈매기 네가 직접 해라. 그리고 그 전에 너 미행해가지고 그 이승용 변호사 어떻게 사는지, 뭐 주로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몇 시에 어디로 가는지 등등등 파악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도 유단자라고 판단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웬만해가지고는 쉽지 않으니까 칼을 쓰자 라고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검사의 주장입니다. 검사의 주장.
이번에 깨진 검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다치게 해가지고는 이게 유명한 변호사고 힘도 있는데 우리가 숨을 수 없다. 그러니까 칼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죽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다. 네. 이렇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그 이상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하기로 공모했다는 거죠.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공모를 했다. 그래야 실제로 칼을 들고 그 현장에서 찌른 사람은 갈매기니까 살인죄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공소시효에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검사가 이제 궁리를 해가지고 야 이건 살인의 공동정범이다. 이게 죽일 수도 있고 죽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미리 사전에 둘이 했단 얘기죠. 김씨하고 갈매기하고. 자, 그래서 이 갈매기가 99년 11월 5일 새벽 3시경에 한 카페에서, 단골입니다. 여기서 술 마시고 나오는 그 이 변호사를 미행해가지고 3시 15분부터 6시 20분 사이에 발견된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전 정확히 언제인지 모릅니다만 그때로 특정이 됩니다. 그 사이에 이 3도 2동 노상에서 사람이 없었어요. 어두웠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정면으로 마주본 상태에서 칼날 길이 약 14cm인 이 흉기도 대단히 중요하죠. 나중에 나옵니다. 유죄로 볼 때, 무죄로 볼 때 이 칼날 어떻게 해석되는가? 흉기. 복부 쪽을 연속 2번 찔러서 왼쪽 팔목을 관통하고 복부 안 10cm 지점에 이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칼로 가슴 중앙 부위, 흉골이죠. 단단한 흉골을 관통해서 역시 약 10cm 지점까지 이르도록 해서 흉부 자창에 의한 심장 파열로 살해했다. 결국 갈매기와 이 김씨가 공모해서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했다라고 한 겁니다. 특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어디를 어떻게 찔러서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역으로 짐작하기 위해서는 이 사체에 있는 이 상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똑같은 표가 1심과 2심 판결문에 다 인용이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쟁점이 뭐냐? 법적인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이 김씨가 그 아래 스스로 한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제보 진술의 신빙성이 어떻게 되느냐? 믿을만 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걸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 얘기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증거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만약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 좋아. 이런 얘기 믿을 수 있다고 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제보 진술은 시켜가지고 손 좀 봐줘라 이거 했다는 건데, 그걸 넘어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또한 갈매기와 김씨가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정리하면 그 RPD에게 한 제보 진술의 신빙성. 두 번째, 그걸 믿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믿을 수 있어. 그런데 또 그걸 넘어서 또 일정 부분에서는 시킨 게 아니라 같이 한 거야 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두 단계, 약간 모순되죠. 이 두 개를 다 충족해야 살인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항소심, 2심은 그렇게 됐단 얘기예요. 근데 그게 대법원에서 이번에 깨진 거죠. 자, 1심 협박은 아까 다 유죄니까 논외로 하고요. 자, 살인은 1심 무죄입니다. 검사는 무기징역 구형했어요. 일단 1심은 이 제보 진술의 신빙성은 있다. 큰 틀에서 믿을 수 있다 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지만 그 제보 진술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김씨의 살인 고의 또 살인의 공동정범 이거 인정할 수는 없다. 그거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라고 보아서 살인은 무죄로 봤습니다. 검사가 항소해서 2심으로 갔는데요. 2심에서는 이 살인 부분 징역 12년형 나왔습니다. 역시 무기를 구형했습니다만 2심은 역시 제보 진술 신빙성 인정된다고 봤어요.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당시 범행 현장의 어떤 그 상황, 그리고 또 이승용 변호사 부검을 통해서 확인한 상처의 부위, 굉장히 좀 위험한 부위들의 상처가 있었죠. 그리고 그 상처의 내용, 그리고 정도 또는 강도, 부검 감정의의 의견 이런 걸 종합하면 이 정도로 찔렀으면 갈매기는 살인 고의 있었던 거야 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갈매기가 살인범인지 여부가 아니잖아요. 갈매기는 자살했습니다. 이미.
왜 자살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2심과 대법원이 다릅니다. 어쨌든 자살했어요. 갈매기 재판이 아닙니다. 김씨 재판이거든요. 갈매기는 2심은 이렇게 본 거죠. 갈매기 그래. 갈매기 이 정도면은 야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세게 찌르고 했으면 이건 죽이려고 한 거야.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어. 라고 본 건데 여기에 더해서 그래. 아까 보니까 이 김씨의 제보 진술 믿을 수 있어. 오케이. 그리고 갈매기 이런 행동을 했네? 그렇다면은 이 둘은 공범이야.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이 되는 거야. 라고 봤습니다. 그래,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김 씨가 억울합니다. 나 안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으로 온 건데요. 살인죄 부분 증명 부족이다. 그래서 무죄 취지로 원심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바로 오늘 파기환송심이 열릴 텐데 유죄 판결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대법원이 왜 도대체 무죄 판결을 내렸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제주 3대 미제 사건 중에 만약에 여기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보육교사 살인사건과 이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둘 다 대법원 무죄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용의자가 지금 있느냐? 뚜렷하지 않아요. 물론 제주도 보육교사 사건은 또 다른 택시 운전기사가 이제 범인일 거라는 그런 짐작도 있습니다만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거는. 이 사건은 다른 범인도 보이지 않아요. 네,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 참 묘해요. 그래서 결국 이 살인 관련해서 무죄로 풀려나온다면,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런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 김 씨가 야 이거 다른 사람 다 죽었어요. 두목도 죽었고 갈매기도 자살했고 고민한 겁니다. 야 내가 이 사건 때문에 지금 한국을 못 가고 있는데 무죄 판결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이야기는 다 해. 하지만 법적으로 그래서 내가 죄인은 아니다. 내가 잘못을 했지만 살인죄만 아니면 공소시효 없는 거야. 완성된 거야. 그러면은 내가 잘못은 했지만 진실을 말하지만 아주 일정 부분을 틀어서 또는 일정 부분을 일부러 희미하게 또는 일정 부분을 특정한 부분을 일부러 모순되게 진술을 해서 무죄 판결을 얻어내보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짐작도 합니다. 이거 물론 오늘 판결을 해설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내심의 어떤 의중을 이게 짐작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뭐 이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협박으로는 징역 1년 6개월 사는 거지만 살인범이라고 보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특히나 공소시효가 완성돼가지고 기소를 못한 게 아니라 살인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지만 그게 무죄가 나온다면 네. 물론 무죄라는 게 그런 행동을 안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의미니까요. 무죄가 없을 그 행위를 안 했다라기보다는 제가 TVN 어쩌다 어른에서도 1시간 강의를 했고 또 새로운 시즌에도 또 법률 강의를 또 1시간 하는데 설 지나서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로 그 innocent가 더 정확하다. innocent가 아니다. 이건 not guilty다. 잘못이 없어가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 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다시 이 사건 돌아오겠습니다. 대법원 왜 무죄로 받는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그 중에서 지엽적인 부분 말고 아주 주요한 핵심 부분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다면 뭐야 이거 이거 아까 이거 말한 거 이 부분 사실이 아닌데? 이거 틀린데? 그러면 전체를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의 신빙성이 상당히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2심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은 이 사람 진술을 못 믿겠어. 그리고 보강할 만한 증거 없어. 그렇다면 못 믿겠는데? 라고 한 겁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해요. 애초에 살인 고의가 없었습니다. 손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상해나 폭행 고의가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범행 당시에 살인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양한 단서를, 다양한 정황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범행 경위, 범행 동기, 흉기가 있었는지, 흉기가 무엇인지, 흉기를 어떻게 썼는지, 어디를 찔렀는지, 몇 번 찔렀는지, 얼마나 세게 했는지 등등등. 그리고 이거 사고 친 다음에 도망갔는지, 신고했는지, 구호 조치했는지, 응급 조치했는지 등등 다 봐야 되거든요. 이런 걸 다 봤을 때 이 기능적 행위 위배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갈매기가 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김 씨도 살인범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본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첫 번째, 1심, 2심과 달리 이 김 씨의 제보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제보 진술 자체는 믿을 수 있다고 했어요. 믿을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야, 이거 다 못 믿겠는데? 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의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대법원이 이 제보 진술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 아까 힌트가 좀 있었죠. 첫 번째, 손 좀 봐주라고 지시한 지시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아까 두목이라고 그랬잖아요. 99년 여름에 당시 유탁파의 두목인 이제 백 씨가 두목이 전화해가지고 어디로 오라고 했고, 어디로 오라고 했다요. 어디로. 그것도 기억 못합니다. 근데 누구 손 좀 봐줘라 그랬으면은 기억을 못할까요? 어디로 오라. 정말 그걸 다 꾸며낸 얘기인지 아니면 일부러 희미하게 만든 건지 또는 정말 까먹은 건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디로 오라 그래서 갔대요. 그때 당시 그 두목하고 친하게 지내던 여성 오 회장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만났다가 오 회장은 가고 두목 집으로 가가지고 둘만 있는 자리에서 이승용 변호사 혼내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게 언제라고요? 99년 여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목은요 95년 5월에 징역 5년을 받아가지고 95년 8월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95년 11월 22일부터 99년 11월 16일까지 광주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즉 99년 여름에 교도소에 있었어요. 김 씨를 불러서 이 변호사 손 좀 봐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착각인가? 허위 진술인가? 아니면 일부러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아주 지능적인 진술인가? 지능적인 자백인가? 거의 뭐 추리소설에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야, 두목 보니까 감옥에 있었어. 너 뭐 하는 거야 이거? 못 믿겠다 이러니까 이 김 씨가 바꿉니다. 두목이 아니네요. 두목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입니다. 누구냐고? 그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야, 그러면은 왜 처음에 이거 두목이라고 했어? 뭐 설명을 잘 못해. 네,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도대체 누구냐고 했더니 여러 번 사실은 얘인데요. 맞아 얘? 그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고 얘인가? 여러 번 번복됩니다. 이거 역시 잘 몰라서 그런 거냐? 까먹어서 그런 거냐? 일부러 연기하는 거냐? 무죄 판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알 수 없죠. 대단히 아주 요상하고 괴상한 상황으로 이 사건은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소사실에 성명불상자라고 돼 있죠.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김 씨가 얘기 안 하면 모르죠. 이미 99년 사건인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추가적인 증거가. 자, 두 번째, 갈매기의 도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뭐가 또 앞뒤가 안 맞느냐? 뭐가 앞뒤가 명확하게 안 맞느냐? 의심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가짜야, 이거는 거짓이야, 사실이 아니야 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김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제보 진술에서 이 변호사가 이렇게 사망한 다음에 내가 갈매기를 서울로 올려보냈다. 그래서 갈매기가 4, 5년 동안 제주도에 못 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갈매기 역시 2001년 8월 21일에 새벽 1시입니다. 제주에서 행인하고 싸우다가 상해를 가해가지고 이거 처벌받았거든요. 그 말은 곧 제주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적한 거예요. 아니 야, 너 말한 거 앞뒤가 안 맞는데 이거 틀리잖아.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사건 후에 몇 달 후에 제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다가 또 번복해요.
사실은 제주도 안 떠났습니다. 숨어 있던 겁니다. 자, 이거. 게다가 설령 그 처음 진술, 내가 숨겼습니다. 도망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디로? 구체적인 진술을 못해요. 이거 역시 착각이냐? 없던 거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냐? 아니면 일부러 이런 부분들을 연기한 거냐? 모순적인 진술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체적인 스토리는 진실이지만 핵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짜로 진술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냐? 보통 어떤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 없었냐를 보기 위해서는,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확인합니다만, 교도소에 누군가 있었다고 한다면 탈옥해서 누굴 죽이고 돌아오지 않는 한 영화적인 상상력이 있죠. 이거는 영화가 이미 있죠. 프리즌 이런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도. 이거는 현장에 없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이렇게 갈매기 관련해서도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제보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갈매기가 찌르긴 했는데, 그래서 이 김 씨가 갈매기랑 같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다는 거냐. 제보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아까 3천만 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현금으로. 그리고 이거를 3천만 원 전부를 갈매기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다는 거죠. 아니, 돈을 받았어. 그럼 왜 전체를 다 줘? 나누지도 않고. 아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아가지고 언제 준 거야? 이것도 없어요.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돈을 언제 받은 거냐,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범행 전에 받았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엔 또 범행 끝나고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범행 전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공모해가지고 준비를 다 했다면서 논의도 하고, 그럼 3천만 원을 왜 다 줍니까? 이것도 이상하죠. 그리고 2014년 8월에 이 갈매기 손 씨가 자살합니다. 김 씨는 이거 죄책감 때문이다, 이 사건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당시 유서가 있었거든요. 유서를 보면은 어머니에게 죄송하고 사랑한다, 동생에게 어머니 부탁한다, 형 잘 되길 바란다, 친구들 미안하다, 이런 것만 있어요. 이 사건 내용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살하기 전날, 자살한 건 맞거든요. 전날 만난 친구 얘기로는 최근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다, 자살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없는 거죠. 이 사건 때문에 이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얘기는, 단서는 없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사정들이 있고 또 보강할 만한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못 믿는다 라고 한 거고요. 또 2심은 1, 2심은 믿을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 말 자체는. 그런데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 또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1, 2심 이거 이 진술 구체적이라고 보긴 했잖아, 니네들은. 하지만 이것도 못 믿겠는데? 이거 다 꾸며낸 거 아니야? 사후적으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만들어낸 거 아니야? 라고 봅니다. 첫 번째, 칼. 그 아래도 그림이 나오죠. 그림 그리면서 하는 게 다 나옵니다. 이런 뾰족하고 갈아서 만든 이런 길이에 이런 폭에 이런 거.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갈아서 만들고 방법까지 말했기 때문에 끈 감고 테이프 감고 이거 구체적이다, 믿을 수 있다 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니라고 봤어요.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 언론에 계속 나왔던 거야. 또 부검 결과를 통해서 그 상처의 모양이나 크기, 깊이 등을 통해서 흉기의 크기나 형태에 대한 보도도 많이 나왔어. 그거 보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 또 두 번째, 검도예요. 검도. 미행하면서 당시에 이 이승용 변호사가 검도 유단자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칼 쓰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평소에 운동 별로 안 했고요. 검도도 안 했습니다. 물론 당시 이승용 변호사의 사무장이 사무실에 죽도가 있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2심은 1, 2심은 사무실에 죽도가 있는 거 쓱 봐가지고 검도 유전자로 생각한 거 아니야, 오히려 믿을 수 있는 증거야 라고 봤습니다만 대법원은 아니다 라고 본 거죠. 그리고 현장이 아주 컴컴했고 평소 인적이 드물다, 이런 내용도 진술이 구체적이다, 믿을 수 있다 라는 증거로 1, 2심은 봤습니다만 대법원은
이거 그렇지 않아. 언론에서 그 사건 현장이 보도가 됐잖아. 그런데 이게 우연히 이 사람이 김 씨가 살던 그런 동네랑 같았기 때문에 그런 예전의 기억으로 말한 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기 때문에 그 제보 진술 자체를 못 믿겠다라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만약에 일부 그런 그 제보 진술 중에 일부의 신뢰성,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이 갈매기와 김 씨가 함께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살인 공모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 한번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제보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본 거잖아요. 1, 2심은 믿을 수 있어. 대법원은 못 믿어. 라고 한 건데 1, 2심의 판단을 보면은 이래요. 특히 2심의 판단을 보죠. 좀 전에 그 제보 진술 믿을 수 있다고 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부는 또 못 믿겠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인죄가 돼요. 왜냐? 이래저래 해가지고 죽이기로 했고 뭐 이게 손 봐주기로 했습니다. 라고 한 건 다 믿으면서 그런데 저희는 죽이기로만 한 거, 손만 봐주기로 했지 죽이자고 안 했어요. 그건 또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주 오묘하고 이상한 상황에 빠진 거죠. 이게 수사를 당시에 바로 해가지고 밝혀내지 못하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잡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결국 이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제보 진술밖에 없는데 그 제보 진술 그대로 한다면은 뭐 상해치사 등이 되니까 공소시효 완성, 처벌 못해. 야, 나와 있는 게 뭐야? 유일하게 살인죄, 센 거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럼 그걸 해야 돼. 라고 목적을 정해놓고, 결과를 정해놓고 거꾸로 간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 제보 진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다가 다 믿으면은 상해니까, 상해치사니까, 야, 아니야. 요것만 거짓말이야. 죽이려고 했을 거야. 라고 해서 기소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깨진 거죠. 아주 일이 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로 이제 정리가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 1차로 2심은 이렇게 봤어요. 1차로 흉기를 가지고 협박하기 위해서 뒤에서 이제 영화에 많이 나오죠. 뒤에서 칼 목에 들이대면서 이랬는데 그 후에 2, 3차로 복부와 가슴을 찌르게 됐고 사망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죽이려면은 왜 뒤에서 그렇게 하느냐? 아예 그 상황에서 이 0.6cm의 작은 이 상처, 이거는 죽이려고 한 게 가해가 아니라 위협이었다. 근데 그 후에 치명상을 입혔거든요. 만약에 살해하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목에 치명상을 가했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면은 겁만 주려고 했는데 이 피해자가 반항해가지고 일이 잘못됐습니다. 죽이려는 생각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사망하게 된 겁니다. 라는 갈매기 그리고 김 씨의 이야기가 오히려 사실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즉 목에 있는 아주 작은 상처가 어찌 보면 아주 정반대로 해석이 되는 거죠. 2심은 그래 처음에 그게 뒤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반항을 하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살인죄야 라고 한 거고요. 대법원은 야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처음에 그 목에 상처 뒤에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깊게 찌른 거는 죽일 그런 고의가 없이 다툼 중에 생겼다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심이 이제 1차와 2, 3차, 1, 2, 3차 가해로 나눴거든요. 1차는 목에 한 거고요. 2차 가해가 그 복부 가슴, 그리고 3차 가해는 쓰러진 다음에 이제 가슴을 찌른 건데 2차 가해로 피를 많이 흘린 다음에 또 장시간 음주, 만취한 상태에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슴을 찌르는 3차 가해를 했다. 이거는 적어도 그 부분부터는 살인 고의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 그냥 추측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처의 형태를 가지고 그냥 역으로 추측했을 뿐이지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증거가 없다. 또 이걸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2심도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거를 확신할 수 있냐의 차이죠. 이렇게 갈매기가 이승균 변호사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2차, 3차 가해를 했다 하더라도 목에 난 작은 상처는 협박하려는 건데 그 후에 깊게 찌른 게 있었으니까 손도 관통되고 칼로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배와 가슴을 강하게 찌른 거잖아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갈매기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매기에게는. 그런데 그걸 넘어서 이게 그 미필적 고의가 생기는 거는 협박하다가 갑자기 몸싸움 벌어지고 싸움이 생기면서 미필적 살인의 고의로 살해했다는 건데, 이거는 현장에 있는 갈매기한테는 가능한 얘기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현장에 없었던 이 김 씨한테도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대법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결국 첫 번째, 자백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두 번째, 자백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하더라도 살인의 공동전범으로 볼 증거 충분하지 않다. 결국 2심, 이 김 씨를 살인의 공동전범으로 본 거 유죄 판결, 살인 유죄 틀렸어. 증거 부족해. 다시 해. 라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다시 파기환송심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이와 유사한 게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그 석씨 사건입니다.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알고 보니 엄마. 이번에 외국에 검사 보냈는데 또 엄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바꿔치기 한 거는 완전 다른 얘기죠. 바꿔치기 언제, 어떻게, 누구와 함께 했냐. 증거 갖고 와봐.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 없네. 다시 해. 라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다시 열리는 2심 재판도 어제로 끝났습니다. 이제 2월 2일에 선고가 나오죠. 미스터리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대법원이 왜 그렇게 원심, 2심 유죄 판결을 왜 파기했는가? 왜 틀렸다고 했는가? 어떤 취지로 돌려보냈는가?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이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은 정말 어렵게 아주 천신만고 끝에 이 범인이라고 잡아서 재판정에 세웠는데 무죄 판결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뉘앙스를 봐야 되거든요. 조금 이 부분 좀 미진한데 보강해. 다시 할 수 있잖아. 좀 확인해봐. 이게 아니에요. 대법원이 유죄 판결, 살인죄 유죄 판결 확정할 수 있게 조금만 좀 보강 좀 해봐. 이게 아니라, 야, 어떻게 이걸 유죄로 해? 증거 없잖아. 잘못했네. 안 돼. 라고 돌려보낸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 이 판결, 이제 대법원 공보실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은 마지막 페이지에 이 판결의 의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을 갖췄는지에 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거다.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거 그냥 믿으면 안 되잖아. 부족하잖아. 자기 그 얘기지만 못 믿어 라고 한 거죠. 특히 그러한 자백 진술의 그 주요한 부분에 배치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밝혀져 가지고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진술만, 그 부분만 특별히 믿어서 유죄 판결하려면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가 필요하다. 이 사건 자백 진술 이 김 씨의 자백 진술만, 제보 진술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어려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증거가 없었어. 그런데 와, 스스로 말했네? 그러면 그 말이 맞겠지? 그 말이 맞아야 돼. 그래야 얘가 범인이야. 근데 그 말의 내용을 보니까 죽였다는 건 없어. 죽였다는 게 있으면 살인이죠. 근데 유일한 증거가 이 사람의 제보 진술입니다. 또 그 제보 진술 내용을 대체로 믿어야 법정에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법정에 세우다 보면 그 말 전체를 믿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그래, 야, 이거 전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데 살인했으면서 안 했다고 줄인 거야. 낮춘 거야. 그거는 잘못됐어. 그것도 위로 올려서 그건 살인.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게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부와 형사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 여부는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죠. 신이 아닌 이상 이 사건의 진실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그 당시의 진실과 사실관계를 우리가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지만, 종교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는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하고, 판사는 그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된 거냐, 그 범죄 사실이, 이것만 판단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미치지 못하면 무죄입니다. 다만 이제 대법원은 이런 부분도 좀 염려해요.
지엽적인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전체를 못 믿는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아. 모순이야. 누가 시켰느냐? 3천만 원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 범행 후에 갈매기 도피시켰다는데 왜 앞뒤가 안 맞느냐? 둘 다 교도소에 있는 시기를 말했습니다. 자, 이거 정말 우연이냐? 아니면 스토리를 꾸며내다가 보니까는 뭔가 앞뒤가 안 맞은 거냐? 또는 모든 걸 다 잘 짜맞춰가지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얘기는 다 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이구, 이거 정확히 요 부분 덜컥거리네. 그래서 무죄네. 말은 다 했어. 사회적인 비난 다 받아. 도덕적으로 나쁜 놈이야. 하지만 적어도 살인죄는 무죄 판결을 받아야겠네. 받을 수 있네. 받게 되겠네. 이런 계획을 한 건가? 설계를 한 건가? 만약 그런 설계를 했다면 대단한 거죠. 이건 제가 추리소설 소재로도 한번 삼아서 쓰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 범죄자, 이거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이 사건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법률가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무죄 취지 파기환송 된 상태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여전히 적용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해서 빠져나오는 그런 그 과정, 빠져나올 때 심리 싸움도 있을 테고,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이거를 깨기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사기관, 경찰, 검사, 판사 등등이 있겠고요. 이런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아주 괴이한 쪽으로 지금 사건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살인 고의, 또 공동정범, 이거 인정하려면은 이 정도는 있어야 돼.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니까 2심 판결 잘못됐고 다시 해가지고 증거 있으면 유죄 판결 해봐.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에 지침을 주는 사례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이유다. 라고 말까지 합니다. 오늘 제주 3대 미제 사건 중에 하나인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99년에 발생했고, 이거 뭐 사실 2019년에 그 아래 제보가 들어가서 아직까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사건은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정말 상해, 누군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3천만 원 받고 손 좀 봐줘라 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갈매기 자살했고 나는 이미 공소시효 끝났네요 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범행을 시켰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김 씨는 성명불상자라고 모른대요. 이제는 김 씨가 말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거를? 내가 사실은 20년 전에 제가 시켰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사람도 죽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괴상한 사건이 됐습니다. 자, 오늘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1, 2심 판결을 제가 여러 번 다 분석을 하고 설명을 자세히 해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종합해가지고 한번 왜 대법원이 살인 유죄를 무죄 취지로 바꿨는가,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파기환송심이 열려요.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무죄로 끝난 거 아니거든요. 살인죄. 파기환송심이 열려서 거기서 검사는 여전히 유죄라고 주장을 할 거고요. 다시 한번 2심이 다시 열리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피고인 측은 대법원의 이 판결을 가지고 부족해 모자라 라고 하겠죠. 여전히 협박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기 때문에 뭐 밖에서 재판을 준비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이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